안녕하세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속에서 핵심만 쏙쏙 뽑아드리는 시간,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헤쳐 볼 주제는요. 바로 한국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에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 중에 제 눈을 딱 사로잡은 신문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오, 어떤 기사였나요? 77살의 한 어르신 이야기인데요. 한 달에 30시간을 일하고 27만 원을 받으신다는 내용이었어요. 아, 30시간에 27만 원이요? 네, 여기에 기초연금을 더해도 한 달 수입이 60만 원이 겨우 넘는 수준인 거죠. 이걸 보고 사실 좀 생각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이게 과연 일자리가 맞나? 아니면 뭐랄까 일종의 용돈 같은 복지인가?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이 질문에 답을 한번 찾아가 보는 겁니다. 지금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2025년부터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이걸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뭔지, 신문기사랑 정부의 공식 운영 안내 책자,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깊이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의 핵심부터 한번 짚어보죠. 아까 말씀드린 그 77살 어르신 사례요. 월 30시간 일하고 27만 원. 이거 시급으로 한번 따져보면 최저임금이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쵸. 사실 좀 충격적인 숫자인데 이걸 정책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예요. 기사 속 어르신이 참여하신 게 공공형 일자리, 공식 명칭으로는 공익활동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근로계약 맺고 최저임금 이상 받는 그런 노동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아, 노동이 아니다. 네, 물론 소득 보전의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는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또 이웃과 교류하면서 건강하게 지내시도록 돕는 사회활동 지원이라는 복지적 성격이 훨씬 강한 거죠. 아, 일종의 활동비 개념으로 접근해야 이해가 쉽습니다. 활동비라는 말이 딱 와닿네요. 그러니까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사회적 활동에 대한 지원금이다. 이런 관점이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정책적인 의도랑은 별개로 이걸 받으시는 어르신 입장에서는 정말 생계에 중요한 돈일 수 있잖아요. 물론이죠. 이건 복지니까 최저임금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과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걸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바로 그 정책적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 때문에 여러 논의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라는 말을 들을 때 이걸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종류가 다른가 보네요. 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2025년 참여자 모집 포스터를 보면 그 종류가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기사의 사례인 공익활동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들이 월 30시간 활동하고 내년 기준으로 29만 원을 받으세요. 27만 원에서 조금 오르긴 했군요. 네, 2만 원 올랐죠. 그런데 완전히 다른 유형도 있어요.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이라고 예전엔 사회 서비스형으로 불렸는데 이건 만 65세 이상이 월 60시간 일하고 주요 수당 포함해서 최대 76만 원 이상을 받아요. 와, 이건 훨씬 더 일자리에 가깝죠. 진짜 같은 노인 일자리라는 이름인데 소득 차이가 거의 3배 가까이 나네요. 그럼 혹시 민간 기업이랑 연계된 형태도 있나요? 물론이죠.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형 일자리가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함께 카페 같은 걸 운영하시는 공동체 사업단 모델도 있고요. 경비원이나 청소원처럼 기업에 직접 취업을 알선해주는 취업 지원 형태도 있어요. 그런 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일자리네요. 그렇죠. 이 두 가지는 당연히 근로계약을 맺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급여가 결정돼요. 최저임금은 당연히 지켜지고요. 결국 핵심은 노인 일자리라는 우산 아래에 사실은 복지에 가까운 사회활동부터 완전한 시장형 일자리까지 성격이랑 목적, 급여가 전혀 다른 프로그램들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스펙트럼을 먼저 이해해야겠네요. 맞습니다. 하나의 이름 뒤에 숨겨진 다양한 얼굴들을 먼저 구별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이 복잡한 스펙트럼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내주신 2025년 운영 안내 책자를 보니까 저는 그냥 기존 사업 조금 다듬는 수준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읽다 보니까 전체적인 방향성이랄까? 어떤 큰 흐름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흐름을 느끼셨는데요? 한마디로 프로페셔널화라고 할까요?
프로페셔널화요? 네, 참여하는 어르신들을 그냥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더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서 권리를 보장받고 책임을 지는 어엿한 인력으로 대우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요. 예를 들면 새로 생기는 일자리들을 보면 늘봄학교 지원이나 특수학급 돌봄 매니저처럼 사회적으로 정말 필요한 공백을 메우는 역할들이에요. 아, 네네. 심지어 지역문화 기록과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의 경험과 연륜을 정말 귀한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단순히 어르신들에게 소일거리를 드리는 수준을 넘어서 사회적 수요에 맞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그런 방향성은 참여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작은 변화들에서도 드러납니다. 맞아요. 저는 그 간담회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준다는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아, 그 부분? 2024년까지는 교육 시간만 인정해줬는데 2025년부터는 회의 시간도 유급으로 쳐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작아 보이지만 참여자들의 의견 개진이나 회의 참여 같은 활동도 업무의 일부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해요. 네. 단순 참여자에서 조직의 구성원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죠. 물론 모든 게 다 좋아지기만 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경조사 휴가 같은 경우 자녀나 손자녀 결혼 시 휴가가 5일에서 3일로 줄어드는 부분도 있긴 해요. 아, 그런 디테일도 있군요. 네. 하지만 전반적인 기조는 참여자의 권익과 안전을 제도적으로 더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특히 안전에 대한 강조는 2025년 안내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예요. 안전 문제 정말 중요하죠. 어르신들이 활동하시다 다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강화됐나요? 가장 큰 변화는요, 사업을 운영하는 수행기관의 책임이 엄청나게 무거워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안전에 유의해주세요 이 정도였다면 이제는 참여자가 일하게 될 수요처의 안전 상태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 의무적으로요. 그 확인이라는 게 그냥 서류 몇 장 보고 끝나는 그런 형식적인 건 아니겠죠? 솔직히 그런 규정들 현장에서 잘 안 지켜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바로 그게 핵심인데요. 그냥 둘러보는 수준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위험성 평가를 도입하도록 했어요. 아, 위험성 평가요? 네, 이건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찾아내서 개선하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 어르신이 학교 급식 도우미로 활동하신다면 주방 바닥이 미끄럽지는 않은지, 뜨거운 조리기구와의 거리는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꼼꼼히 평가하고 개선 조치를 해야만 하는 거죠. 와, 여기에 안전 전담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연간 6시간 이상의 안전 교육도 반드시 실시해야 해요. 이건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 사항이 됐습니다. 와, 수행기관 입장에서는 일이 엄청나게 늘어나겠는데요. 그래도 그만큼 사고 예방 효과는 확실히 있겠어요. 그렇죠. 만약 그런데도 사고가 발생하면 그 처리 절차도 좀 달라졌나요? 훨씬 신속하고 투명해졌어요. 특히 사망사고나 4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대한 사고가 터지면 7일 이내에 지자체와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보고하고 모든 관련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해요. 아, 보고 체계가 훨씬 엄격해졌군요. 네, 이제는 문제를 덮거나 축소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진 거죠. 듣고 보니 프로페셔널화라는 제 첫인상에 맞는 것 같아요. 참여자의 권리와 안전을 강화하는 만큼 시스템을 운영하는 쪽의 책임도 무거워지고 모든 절차가 투명해지는 방향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화된 책임이 운영기관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안내 책자를 보니까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었어요. 맞아요. 투명성과 책임은 양방향으로 작용하죠. 개인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됐거든요. 예를 들면 담당 직원이 그냥 호기심에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개인정보를 조회해본다. 이런 상황도 잡아낼 수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한 거예요. 시스템에 접속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목적의 사적 이용으로 바로 분석돼서 소명 요청을 받게 돼요. 아, 그리고 그 결과는 아주 무섭습니다. 운영 안내에 첨부된 개인정보 오남용 표준 징계 기준 표를 보면요. 이런 사적 이용은 부적정으로 판정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견책부터 최대 파면이나 해임까지 가능해요. 파면까지요? 단순한 호기심 한 번에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런 셈이죠. 정말 강력하네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지원금을 부당하게 타내는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처벌도 마찬가지로 엄격하겠죠.
네, 예를 들어 정부의 다른 일자리 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으면서 그걸 숨기고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금까지 이중으로 받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이런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와, 부당하게 받은 지원금은 간연히 몇 배로 토해내야 하고요. 결국 이 모든 변화가 가리키는 건 하나예요. 노인 일자리 사업을 더 이상 좋은 게 좋은 것식의 복지 사업이 아니라 엄격한 규칙과 책임이 따르는 공적인 제도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인 셈이죠.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2025년의 변화는 분명히 제도를 더 체계화하고 참여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는, 즉 발전의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또 다른 기사, 매일노동 뉴스를 보면 이 흐름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논의가 정치권에서 다시 불붙고 있다고 해요. 바로 고령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쟁이니까. 네, 정말 해묵은 논쟁이죠. 몇 년 주기로 계속 수면 위로 올라오는 문제입니다. 주장의 골자는 간단하더라고요. 한쪽에서는 고령자는 청년층에 비해 생산성이 낮을 수 있으니 최저임금을 더 낮게 적용해주면 기업 부담이 줄어서 오히려 고용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네, 그게 찬성층 논리죠.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이건 명백한 나이 차별이고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거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상반된 주장에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해 보여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모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2025년 운영 안내의 방향은 노인 일자리를 하나의 공식적인 제도로 인정하고 그 안에 참여자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고 있죠. 그렇죠. 제도를 더 발전시키고 내실을 다지는 방향이었어요. 그런데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는 노인이라는 특정 연령 집단을 일반 노동시장의 규칙 바깥에 두려는 시도예요.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인 거죠. 아, 이 두 개의 거대한 흐름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 어딜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월 27만 원을 받는 공익활동 참여 어르신의 사례예요. 그러네요. 그분은 이미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셈이군요. 복지라는 틀 안에서요. 정확해요. 공익활동은 복지라는 사회적 합의 아래에서 최저임금의 예외로 인정받고 있죠. 지금 벌어지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쟁의 핵심은 바로 이 예외 모델을 민간 고용 영역으로까지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질문인 거예요. 한쪽에서는 더 많은 일자리를 위해 예외를 넓히자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노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예외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맞서는 거죠. 오늘 대화의 조각들이 다 맞춰지는 느낌이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노인 일자리의 복잡한 현실을 들여다봤어요. 첫째, 노인 일자리라는 하나의 이름 뒤에는 사실상 복지에 가까운 공익활동부터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민간형 일자리까지 소득과 성격이 완전히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2025년부터 이 사업은 지역문화 기록가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를 도입하고 특히 참여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프로페셔널화되는 중요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짚어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도가 발전하는 흐름과 동시에 노인 노동시장 자체를 일반 시장과 다르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라는 근본적인 사회적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현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은 결국 빠르게 늙어가는 우리 사회가 노인의 일을 어떻게 정의하고 대우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앞으로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복지의 연장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나이와 상관없이 동일한 노동시장의 교책을 적용받는 온전한 경제활동으로 자리 잡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답이 앞으로 수백만 어르신들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